지난 30년 동안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바다 수면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그 생명체의 이름은 하프 스폰지예요. 이 동물을 만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답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 생물들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파도 아래 약 3,400m 깊이에서 서식해요. 이 해면종은 바다가 제공하는 엄청난 깊이를 탐험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로봇 덕분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여기는 아마 가장 온화해 보이는 생명체도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지구의 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단순한 해면 이상이라는 걸 발견하고는 놀랐죠. 뻔할 수도 있지만 하프 스폰지는 날개라고 불리는 기본 구조가 하프와 같은 모양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각 날개는 여러 개의 평행한 수직 가지를 지탱해주는 수평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프 스펀지의 기발하고 재밌는 외형이나 위협적이지 않은 이름에 속지 않도록 하세요. 하프 스펀지는 심해 사냥꾼이에요. 짧고 얇은 섬유인 가근을 사용해 작은 동물들을 포획하고 감싸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죠. 이걸로 하프 스펀지는 부드러운 진흙바닥에 달라붙어 심해 해류에 의해 가지로 휩쓸려 오는 작은 생물들을 잡아요. 다른 해면 생물들은 종종 바닷물에서 박테리아와 유기물 조각들을 끌어내 몸을 통해 여과시킴으로써 먹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프 스펀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No, no. 대신 하프 스펀지의 각 가지를 덮는 미세한 가시 갈고리로 예비 식사를 낚아채죠. 하프 스펀지는 게, 가재, 새우, 프론과 같은 작은 갑각류를 선호해요. 일단 하프 스펀지가 그 중 하나를 쥐게 되면 천천히 소화하기 전에 동물을 얇은 막으로 감싸요. 안녕 새우야? 널 먹는 게 뭐야? 아, 하프? 안타깝네. 연구원들은 하프 스펀지가 심해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사 방법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러면 기존의 여과 섭식이 덜 효과적이게 되죠. 연구를 통해 이 생물체는 여전히 진화 과정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이 발견한 초기 하프 스펀지는 날개가 2개뿐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진 다른 하프 스펀지를 발견했어요. 하프 스펀지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이 정교한 촛대 모양의 구조를 진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하프 스펀지는 보통 길이가 0.3m까지 자라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길이가 0.6m나 되는 생물도 봤어요. 하프 스펀지는 아주 특이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 아름다워요. 가지 위에 있는 작고 흰 공 보이시죠? 지구바다의 유광층 아래에 사는 다른 생물들을 살펴볼까요? 유광층이란 약간의 햇빛을 아직도 받는 바다 수면 아래의 지역이에요. 덕분에 그곳에선 다양한 생물과 유기체가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층을 넘어선 곳에서 사는 생물들은 심해 생물이라고 불러요. 토모프테리스 웜은 바다의 약광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디로 나눠진 지렁이에요. 이곳은 수면 아래 200m에서 1000m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생물들은 길이가 2.5cm를 넘지 않아요. 하지만 그중 가장 큰 동물은 0.3m까지 자랄 수 있어요. 헤엄치고 먹이를 먹는 동안 이 벌레들은 연구원들이 놀랍도록 부드러운 춤이라고 묘사하는 걸 춥니다. 이 생물들이 아주 빠르게 헤엄칠 수 있고 좁은 각도에서 쉽게 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반적인 흙지렁이를 떠올린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물을 떠나지 않는 심해 지렁이가 있다는 걸 아는 건 꽤 흥미로운 일이에요. 비슷하게 우리 대부분은 모래 위에 쉬거나 바다 파도 위에 앉아있는 해파리를 피하려고 해요. 크로소타 해파리는 달라요. 이것도 심해 생물인데요. 이 아름다운 해파리는 대부분 다홍색, 밝은 주황색 또는 네온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연구원들은 새로운 종의 해파리를 발견했다는 걸 깨달았죠. 이 생물은 최대 지름 2.5cm까지 자라요. 모든 방향으로 뻗는 촉수를 갖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해파리에 가까이 다가간다면 해파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헤엄쳐 달아나기 전에 이 촉수들을 몸쪽으로 끌어당길 거예요. 네, 여러분은 위험해요. 크로소타 해파리는 아주 희귀해요. 자주 볼 수 없죠. 아까 말했던 그 심해 잠수 로봇을 빌려야 할지도 몰라요. 지렁이와 해파리는 꽤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퍼시픽 바이버피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물은 눈에 띄게 큰 입을 갖고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바늘 모양의 이빨은 사냥 전력의 핵심입니다. 퍼시픽 바이버피쉬는 바다 수면 아래 약 1500m에서 살아요. 하지만 매일 밤 먹이를 먹기 위해 심해에서 얕은 물로 이동하는 수많은 해양동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요? 많은 물고기와 새우예요. 이 생물은 길이 30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물고기의 아래 턱에서 튀어나와 눈 위로 지나가는 두 개의 앞 송곳니가 특히 극적이에요. 물고기가 턱을 열면 더 작은 동물들을 집어삼킬 만큼 충분히 크게 열려요. 그리고 이빨은 탈출을 막기 위한 우리를 형성하죠. 딸기처럼 생긴 수중생물 본 적 있으세요? 절 믿으세요. 진짜로 존재해요. 이 딸기 오징어에 있는 점 좀 보세요. 이 생물은 큰 눈과 작은 눈을 갖고 있어요. 이 독특한 짝이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큰 왼쪽 눈은 위를 향해요. 어렴풋이 빛나는 위의 물속에서 다른 동물들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를 발견해요. 튜브 모양의 눈은 최대한 많은 빛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의 머리 반대편에 오른쪽 눈을 볼 수 있어요. 자꾸 밑을 보고 있죠. 이 눈은 아래의 어두운 물속에 숨어있는 동물들에 의해 발생된 생물 발광의 빛을 찾아요. 생물 발광은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한 빛의 생산과 방출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오징어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징어는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별명이긴 하지만요. 짝눈 오징어로 알려져 있어요. 단순히 두 눈의 현저한 크기 차이 때문이에요. 저는 징어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빛이 심해에는 닿지 않기 때문에 딸기 오징어의 몸은 사실 검은색으로 보여요. 이게 상어와 돌고래와 같은 적으로부터 숨는 걸 도와주죠. 일반적으로 딸기 오징어는 13cm 길이로 자라요. 수면 아래 914m에 살지만 밤에는 얕은 물에 떠 있습니다. 갯고사리는 척추는 없지만 몸 중심에서 뻗어나오는 깃털 같은 팔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약 2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났어요. 불가사리와 관련이 있어서 꽃처럼 보여요. 가까이 다가가면 빠르게 헤엄쳐 갈 거예요. 하지만 모든 갯고사리들이 헤엄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종들이 해저바닥을 따라서 기어다니기만 해요. 우리가 살펴본 다른 심해 생물들처럼 갯고사리는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요. 몇몇 도마뱀이 꼬리를 떼어놓는 방식으로 팔을 뗄 수 있는 소름 끼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적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갯고사리들은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암초 위의 얕은 물에서부터 깊고 깊은 심해까지 전 세계에서 살아요. 우리가 신비한 생명체들을 다루고 있는 걸 고려하면 이것의 이름은 꽤 잘 어울려요. 날쌘 흡혈 오징어는 심해 생물체들의 공식적인 상징이 돼야 해요. 이 동물은 검붉은 몸, 거대한 푸른 눈, 그리고 8개의 팔 사이로 뻗은 망토 같은 그물망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과 함께 이건 이 생명체가 어떤 무서운 사냥꾼이라는 걸 암시하죠. 하지만 사실 흡혈 오징어는 몸이 부드럽고 겁이 많고 크기, 모양, 색이 축구공만한 동물이에요. 길이는 약 30cm까지 자라고 파도 아래 914m에서 살아요. 그곳에 산소는 거의 없지만 포식자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수압을 좀 줄여봐야겠어요. 어두운 구석이나 심해에 숨어있는 생물 등 바다의 대부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바다는 차갑고 어두운 심해에 숨어있는 무서운 것들을 엿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뉴스에서 강력한 폭풍이 한 번 더 지나간 후 심해 생물들이 해안으로 떠밀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요. 어떤 것들은 그냥 이상하게 생겼지만 어떤 것들은 1000m 이상의 수심에 사는 진짜 괴물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가장 차갑고 깊은 곳은 거대화라는 특정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따라서 바다거미, 오징어, 지렁이, 그 외 많은 동물들, 주로 무척추 동물들 또는 등뼈 없는 생물은 얕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습니다. 태평양 심해에서는 미니밴만큼이나 큰 해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극 해역에 서식하는 오징어는 뉴질랜드에 주로 서식하는 화살 오징어보다 몸 길이가 14배 가까이 길어요. 연구자들은 바다의 심연지대에서 이러한 수중 괴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2021년에 연구자들은 거대한 팬텀 젤리의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괴물은 수심 975m에 있었습니다. 촉수의 길이는 10m였어요. 와, 해변에서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아마 작은 물고기와 플랑크톤만 먹을 거예요. 하지만 수심 6,500m 이상까지 헤엄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아래엔 그 거대한 젤리가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대왕 오징어와 관련된 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괴물은 길이가 13m, 무게가 거의 1톤에 달해요. 그 촉수가 자동차 같은 걸 잡으면 장난감처럼 부숴버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연 지역에는 빛이 없습니다. 태양광선은 그렇게 깊숙이 침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조류나 수중식물도 존재하지 않죠. 이곳의 동물들은 주로 눈을 먹어요. 바다의 눈은 눈사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일반 눈과는 달라요. 바다 표면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이나 잔해, 심지어 바다 위 동물들이 먹지 못하고 남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대한 오징어처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주 큰 생물에게는 충분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깊은 수심에 사는 오징어는 먹이를 쫓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불쌍한 동물이 긴 촉수까지 헤엄쳐서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릴 뿐이죠. 어둡고 추운 곳까지 헤엄쳐 들어오는 동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대왕 오징어는 하루에 약 45칼로리인 1온스의 생선만 먹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보다 거의 50배나 적은 양이에요. 이 오징어에게 생선 한 마리가 생기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요. 대왕 오징어가 심연지대에 먹이가 부족할 때 수면으로 올라와서 먹이를 찾을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더 많은 그린란드 상어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린란드 상어는 최대 2200m 깊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걷는 속도보다 2배나 느린 시속 1.2km로 헤엄쳐요. 이 느림은 해저 생물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 메커니즘의 일부예요. 그래도 먹이를 잡아야 할 때는 짧은 순간에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식자 스타일에서 정소부 스타일로 식단을 바꾼 이유는 수면에서 떨어지는 먹이가 동물보다 많다는 환경을 고려한 거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1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대부분 6.5m 길이로 최대 400년까지 매우 오래 살 수 있어요. 또한 신진대사가 느린데 이것도 장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차가운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상어의 조직은 몸 전체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정 화학 화합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할 수 있어요. 즉, 일종의 천연 부동액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으로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큰 동물이 더 효율적인 경향이 있다는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물고기를 질량이 수백 배나 큰 고래와 비교해 보세요. 고래는 신진대사율이 더 높아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열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죠. 나아가 더 큰 동물은 더 큰 먹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서 겪는 힘든 문제나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또한 온도가 낮을 때 몸이 더 커집니다. 그린란드 상어가 완벽한 예이고 거대한 바다 거미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거미는 일반적으로 흔한데 1mm의 아주 작은 거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의 더 깊은 곳에는 1m 길이의 거인이 되기도 해요. 차가운 물에는 더 많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가 동물의 몸속으로 퍼져나가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생물로서도 악몽으로서도 그래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튜브벌레는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태평양 해저의 신비를 탐사하던 중 우연히 이 벌레를 발견했어요. 특이한 열수 통풍구를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화산 열수로 인해 물이 암석이나 단층이나 균열을 통해 아래로 스며들면서 이 통풍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물이 통풍구에서 빠져나오면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은 이 독성 화학물질이 섞인 수프 주변에서 살아남지 못하지만 튜브벌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이 독성 물질에도 거의 끓다시피 하는 물의 온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전체 생태계를 발전시켰어요. 이들은 생존을 위해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대신 작은 박테리아가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이 박테리아는
독성 화학 물질에서 직접 에너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광합성이 아니라 화학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튜브벌레는 입이 없고 박테리아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죠. 게다가 이 무서운 벌레는 최대 2.4m까지 자랍니다. 자이언트 아이소포드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닿지 않는 수심 500m 이상의 심해에 숨어 있는데 마치 괴물 나무벌레처럼 생겼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에서 보내며 높은 바다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찾으려고 하죠. 다리 끝에 있는 갈고리 모양의 작은 발톱을 확인하세요. 아이소포드는 이 발톱을 이용해 해저를 이동하는 동안 안정감을 유지해요. 빛이 없기 때문에 긴 안테나를 통해 주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 안테나는 몸 길이의 절반 정도에 달해요. 자이언트 아이소포드는 몸 크기에 비해 눈도 꽤 큰 편이에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30cm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정말 인내심이 강해요. 저 아래 동물들은 먹이를 거의 구할 수 없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때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놀라울 정도로 느려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5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얘기만 해도 배가 고파지네요. 2006년에 한 생물학자가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는 심해가 섬의 법칙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육지에서 고립된 지역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생물 다양성이 발달해요. 둘째, 작은 몸집을 가진 생명체는 큰 육지의 생명체에 비해 고립돼 있을 때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자원은 한정돼 있고 경쟁과 포식자도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심해 생물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아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더 거센 폭풍이 몰아쳐서 심해에 숨어있는 괴물 같은 세계의 일부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바다 생물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손을 올리고 태즈메니아 붉은팔 물고기를 맞이하세요. 이 물고기는 여느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않고 걷습니다. 지느러미 같은 손을 사용해서 바다 바닥을 걸어 다녀요. 바다 바닥을 걸어 다니는 이 물고기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에 의해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물고기를 애완동물로 집에 데려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냥 손을 흔들고 헤엄쳐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 종의 명칭은 뱀피로테우스 임페르날리스이고 지옥에서 온 뱀파이어 오징어로 해석됩니다. 맞아요. 이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름, 검붉은 색, 밑부분에 뾰족한 가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무시무시한 사실은 몸을 안팎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아기 고양이처럼 해가 없어요. 마치 드라큘라가 겁을 주긴 했지만 피를 빨아먹는 송곳니가 없는 셈이에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바다 표면 근처에 떠있는 식물과 동물 물질의 입자를 먹고 삽니다.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어 전략이 필요하고 뱀파이어 같은 외모는 그것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큰 생물을 물리치기 위한 거예요. 안쪽 피부의 뾰족한 부분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몸을 뒤집는 건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또한 색이 없지만 포식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생물 발광 입자로 가득 찬 물질을 발사합니다. 바키타. 멕시코 해안에서 배를 타고 외출하는 것은 완벽한 휴가처럼 들립니다. 태양, 푸른 물,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생물. 잠깐, 뭐라고요? 바키타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인사를 하거나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요. 스페인어로 작은 소를 의미하는 바키타는 작은 해양 포유류입니다. 눈 주위에 검은 반점들이 있어서 마치 바다 판다처럼 보여요. 한 마리를 보게 된다면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주로 어망에 우연히 휘말리기 때문이에요. 야생에는 10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루 드래곤. 이 작은 생물은 마치 어린이 판타지 영화 주인공 같아요. 블루 글라우커스라고 불리는데 블루 드래곤 또는 블루 엔젤이라고 불려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과 같은 많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연체동물의 일종이고 겨우 3cm 길이까지만 자라요. 우리가 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연체동물의 밝은 아랫배입니다.
등으로 떠오르는데 파란색이 물의 파도와 함께 섞이는 것을 돕습니다. 블루 드래곤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기도 해요. 보통 피잘리아 피잘리스라고도 알려진 작은 불에 관 해파리를 먹고 살아요. 블루 드래곤은 침세포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두는데 본질적으로 상대의 방어 도구를 훔치는 셈이에요. 위협을 받으면 저장해두었던 침세포를 발사해서 적을 향해 작은 불에 관 해파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적을 공격해요. 엄청난 양의 침세포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발견하거든 만지지 마세요. 그저 멀리서 보면서 감탄하는 게 최고예요. 배럴 아이 피쉬. 슈퍼맨의 엑스레이 시력을 원했다면 배럴 아이 피쉬를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초능력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배럴 아이 피쉬는 투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눈과 뇌가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웅장한 생명체는 깊은 바다에 삽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거의 얼어붙을 듯한 기온과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표면 물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수압에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 깊은 바다를 생각하기만 해도 등골이 떨린다면 계속 시청하면서 더 많은 심해 생물에 대해 배워보세요. 배럴 아이 피쉬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왜 물고기가 투명한 머리를 갖게 됐을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건 당연해요. 이 종이 1939년에 발견된 이래로 배럴 아이 피쉬의 눈은 똑바로 앞만 보도록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터널 시력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 연구소의 과학자 브루스 로빈슨과 킴 라이젠 비클러는 최근 이 물고기가 눈을 수직으로 움직여 반투명 머리 윗부분을 통해 볼 수 있고 따라서 근처에 포식자나 먹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한 투명한 머리는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여 먹이를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럴 아이 피쉬는 해파리와 작은 물고기 종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만약 밤에 바다에 잠수한다면 어둠 속에서 오렌지색 공산호초가 피어나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잘 보기 위해 손전등을 켜는 순간 튜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릴 테니까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메갈로돈. 고래상어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큰 상어가 아니에요. 만약 전체 상어종이 왕국이라면 선사시대의 메갈로돈은 바다의 지배자가 될 거예요. 메갈로돈은 오래전에 바다를 누볐어요. 약 1590만 년에서 260만 년 전, 초기 중신세부터 후기 선신세 사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멸종된 지 오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거대한 바다동물에 대해 알고 나면 놀랍니다. 메갈로돈은 길이가 14m에서 18m까지 될 수 있고 주둥이 너비가 1.8m에 달하기도 했어요. 한때 메갈로돈의 이빨이었던 18cm 길이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 동물들이 오래전에 멸종된 사실이 반가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몇몇 모험가들은 언젠가 이 괴물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덤보 문어. 보는 사람에 따라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소름 끼칠 수도 있는 이 생물의 공식 명칭은 그린 포테오티스라고 해요. 좀 더 캐주얼하게 디즈니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덤보 문어라고 불려요. 비록 문어가 아닌 코끼리 덤보는 큰 귀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이 사랑스러운 문어가 바닷속 이웃들에게 놀림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 문어거든요.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고 계시죠? 길이가 겨우 20cm 정도고 바다 바닥 위를 맴돌며 달팽이, 벌레, 그리고 해류나 바다 분출구 근처에서 발견한 다른 먹이를 먹으며 생활해요. 덤보 문어에는 거의 17종이 있고 모두 크기, 색깔, 신체 부위가 달라요. 이상한 동물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다면 심해가 인간에 의해 거의 탐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가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세요. 미래에는 심해에 더 많은 신기한 동물들이 발견될 거예요. 씨 엔젤. 이 바다 생물은 매우 귀엽고 이름도 귀엽게 들릴지 모르지만 햇빛과 사탕만 먹고 살진 않아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다 나비예요. 바다 나비를 잡기 위해서 점액 덫을 놓고 매복하며 기다립니다. 스쿼트 아네모네 새우.
이 새우는 아주 작아서 길이가 1.3cm에 불과해요. 또한 독특한 행동 때문에 댄서 새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동요하면 머리 위로 엉덩이를 올리고 춤을 춥니다. 잠수부들은 또한 이 새우들이 언제든 손 위로 뛰어 올라 청소를 한다고 해요. 코코넛 개. 이 녀석은 꽤 소름 끼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해가 진 후에요. 다 자란 코코넛 개의 길이는 약 90cm입니다. 선호하는 먹이는 코코넛이지만 도마뱀과 심지어 큰 새를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슬렌더 스나이프 뱀장어. 이 뱀장어는 날씬하고 긴 동물로 해양 과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길이가 122cm이고 척추에 적어도 750개의 뼈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바다조름. 바다조름은 길이가 2.2m이고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펜이나 깃털펜처럼 보여요. 그 유사성은 이 동물이 바닥에 고정시키는 물로 채워진 둥근 모양일 때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페르시안 카펫 플랫웜. 이 생물은 매우 작기는 하지만 정말 카펫처럼 보여요. 길이는 10.2cm에 불과해요. 수컷과 암컷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웜과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낳을 권리를 두고 싸웁니다. 홍학혀 바다 달팽이. 관광객들은 이 특별한 달팽이를 조개 껍질이라고 생각하고 예쁜 색깔 때문에 좋아하지만 사실 껍데기 색깔은 탁하고 다채로운 연조직 밑에 숨겨져 있어요. 산호의 부드럽고 독성이 있는 부분을 먹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독소를 저장합니다.